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존 볼턴 지음. 박산호, 김동규, 황선영 옮김. 시사저널. 직업으로서 국가안보보좌관의 매력 중 하나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데다 셀 수 없이 많은 도전에 처한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산사태처럼 쏟아지는 정보와 내려야 할 결정들, 막대한 업무량에 압도되고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와중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국내와 국제 인사들의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을 본다고 해보자. 이때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혼란과 불확실과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일을 찾아보길 바란다. 이 일은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일이다. 하지만 외부인들에게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판의 복잡한 퍼즐들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다. 여기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 과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조리 있는 이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밟아온 그간의 궤적에 대한 워싱턴의 통념은 틀렸다. 지적으로 게으른 이들의 마음을 끄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트럼프는 언제나 그렇듯 괴짜다. 하지만 취임 후 첫 15개월 동안은 새로 앉게 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원로들의 연합에 꽉 붙들려 행동하길 망설였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의 자신감은 점점 커졌다. 원로들은 하나둘 떠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 후 트럼프는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는 이론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대체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 원로들의 연합은 여러모로 트럼프 정부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문제들을 초래했다. 고매한, 이것은 우리보다 자기네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인들이 만들어낸 표현에서 빌려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로들이 트럼프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로 했기 때문이다. 원로들은 새 행정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반면 노골적으로 자기 이속만 차리면서 트럼프가 세운 분명한 목표들,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건 없건 간에 중 많은 것을 묵살해버렸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잘 안 믿는 트럼프의 성향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는 나중에 새 행정부에 합류해 대통령과 함께 적절한 정책 결정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이들의 업무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은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결정들이 적절한 관료체제에 의해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절차는 분명 각 대통령마다 다르다. 하지만 내가 앞서 말한 바가 바로 이 과정에서 이뤄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목표다. 하지만 원로들의 연합은 트럼프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동기를 미리 짐작하고 그들이 뒤에서 음모를 꾸민다고 의심했다. 그런데다 이 방대한 연방정부를 운영하는 건 고사하고 백악관의 운영에조차 경악스러울 정도로 아는 게 없었다. 트럼프의 이런 사고방식이 전적으로 원로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트럼프가 자신에겐 본능적으로 행정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 해외 지도자들과의 사적인 관계에 의지해 국가 안전 보장 정책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거기다 그는 항상 텔레비전용 쇼맨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본능, 개인적인 인간관계, 쇼맨십은 모든 대통령이 보유한 직무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들이긴 하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나. 분석,
계획, 지적인 수양과 엄밀함, 결과 평가, 정책 방향 수정 등도 역시 국정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화려하긴 하지만 번드레한 외모만을 내세워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과 그 후 취임 1년이 넘어가는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책들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트럼프의 많은 고문들은 과거 행정부에서 하급 관료로라도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다 새 행정부가 들어선 즉시 제2의 천성처럼 익혔어야 할 공식 절차들을 결코 익히지 않았다. 트럼프의 팀원들 대부분은 정부의 운영 매뉴얼을 들춰보지도 않았다. 설령 읽어봤다 해도 그것으로 그들이 자동적으로 딥스테이트,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 집단, 옴기니의 일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 들어온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첫 100일 동안 혹은 그 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그때까지도 산적해 있는 현실을 깨달았다. 직원들의 끊임없는 이직 또한 이 골치 아픈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백악관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홉스가 인간의 삶에 대해 고독하고 불쌍하고 고약하고 야수 같고 짧다 라고 묘사한 표현이 백악관에서의 공직 생활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 과장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재임 기간이 끝났을 때 많은 핵심 보좌관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내가 전에 쓴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서 설명했듯이 정부에서 일할 때 나는 항상 내가 근무하는 관료체제, 국무부, 법무부, 국제개발처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흡수해서 좀 더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왔다. 항상 내 목표는 내가 속한 조직의 회원증을 따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그런 사고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유별난 것이었다. 나는 트럼프 취임 초기에 웨스트윙, 백악관 서쪽 건물을 지칭하며 비서실장, 법률고문, 대변인 및 기타 보조직원이 근무하는 곳, 옴기니를 몇 번 방문해보고 새 행정부와 내가 그간 근무해온 과거 정부들 간의 차이가 충격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있었던 특정 사안에 대한 새 행정부의 조치는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한 조치와 조금이라도 비슷하기는커녕 일관성 자체가 없었다. 그 점을 깨닫거나 신경을 쓰거나 해결하려고 관심을 가진 사람조차 거의 없어 보였다. 거기다 그런 상황은 그다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새 행정부에 정식으로 합류한 후에야 이렇게 우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시기 백악관에서 점점 더 확산되던 무질서는 인수 조직의 실패일 뿐 아니라 트럼프의 근본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반영하기도 했다. 평소에 트럼프를 거세게 비판하는 정치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트 해머는 전에 트럼프를 11살 먹은 소년으로 묘사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10년은 틀린 계산이었어요. 트럼프는 마치 1살짜리 같아요. 모든 일을 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크라우트 해머는 그렇게 말했다. 외부인들에게는 트럼프의 인선 과정이 분명 그렇게 보였다. 공화당의 한 전략가가 내게 말했던 것처럼 당시 국무장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본 하나는 맞았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질문이었거나 그 회담을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는 위험한 질문이었다. 겉보기에는 순진한 혹은 예리한 질문을 해서 사실상 상대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을 떠넘긴 것이다. 그 질문으로 그가 트럼프를 낚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열심히 주장했다.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그도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의 전임자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 그를 오판하고 있다며 그는 다르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기본 노선을 그대로 고수해서 힘들었던 미국-북한 역사를 지난 미국 행정부들의 적대적인 정책 탓으로 돌렸다. 그는 그와 트럼프가 자주 만나는 것처럼 두 사람은 그간 쌓여온 불신을 털어버리고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같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전에도 다 들어본 말이었지만 트럼프는 처음이었다. 그는 김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미국에도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다며 특히 지난 미국 정부들에 대한 김정은의 비판과 관련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북한과 맺는 그 어떤 핵협정이건 그에 대한 상원 승인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핵협정에 대해 상원의 비준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오바마의 접근법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자세였다. 이 시점에서 폼페이오가 내게 슬쩍 자기 노트를 뒤밀었다. 거기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군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도 동의했다. 김은 더 이상 핵실험은 없을 것이며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백악관에 들어온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내부가 돌아가는 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엄두를 낼 수 있었다. 특정 정책 이슈를 비롯해 여러 가지 면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중 일부 내용은 이 책 전체에 걸쳐 골고루 등장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만 2년이 가까워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전혀 성격이 다른 이슈와 인물들이 한 점으로 수렴되면서 정부는 떠밀리듯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 예로 2018년 6월 초 켈리는 트럼프의 일정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매일 오전 11시에 집무실에서 수석 보좌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격주로 열리는 정보보고 때 대통령이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다. 대통령이 점심시간이 다 된 시간에 공식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아침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기는커녕 관저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을 전화 업무에 쏟았다. 그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통화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나는 거의 매일 그가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그와 통화했다. 그가 궁금해하는 사건 보도에 관해 보고하거나 내가 지시를 받아야 할 일이 늘 있었다. 정부 밖 사람들과도 길게 통화했다. 그것은 어느 모로보나 다른 대통령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그에 반해 부시, 제41대 미국 대통령, 부자 중 아버지,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보좌관이자 주지사를 역임했던 존 수누누는 대통령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대통령은 오전 8시에 집무실에서 정보 보고를 듣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부통령,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나였다. 대통령 1일 보고라고 부르는 이 회의는 CIA의 보고를 듣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회의가 끝나면 언제나 정확히 8시 15분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스코크로프트가 별도로 30분 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에게 밤사이에 새로 일어났거나 그날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외교정책 사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 보고가 8시 45분에 끝나면 자연스럽게 내 차례가 되어 외교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제에 관해 보고하는 비슷한 회의로 이어졌다. 스코크로프트는 그 시간에도 계속 남아있었다. 내가 맡은 시간은 9시 15분까지였다. 이 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토록 질서정연한 일과를 맞이할 수만 있다면 죽어서 천국에라도 갈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럴 만도 했던 것이 트럼프는 정보보고 회의를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현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보고자보다 훨씬 더 오래 이야기했던 것이다. 트럼프의 일정은 그의 여러 가지 변칙적인 행동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관리하기 쉬운 편에 속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그의 복수심이었다.
그가 존 맥케인을 향해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맥케인이 세상을 떠나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을 때까지도 그의 그런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의 복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8월 15일에 전 CIA 국장 존 브레넌의 비밀정보 취급 면허를 취소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브레넌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의 임기 중 CIA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정치적 논란에 빠졌다. 브레넌은 자신이 그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대해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스파이 감시 절차가 남용된 사건에 브레넌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트럼프를 비판하는 방송마다 그의 얼굴이 보였으니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트럼프는 역대 최초로 장례식 참석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일 것이다. 2018년 4월 바버라 부시 여사가 세상을 떴을 때 트럼프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3명의 전임 대통령과 그들의 영부인은 참석했다. 8월 말 존 맥케인의 장례식에도 불참했다. 켈리는 8월 27일에 있었던 백악관 직원 주례 회의에서 제가 오늘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깃발 조기 개항 여부와 어느 예식에 누가 참석할 것인가를 놓고 트럼프와 계속해서 이견을 보여왔기 때문이었다. 맥케인의 유가족 역시 트럼프가 장례식에 오지 않기를 바랐으므로 서로에게 앙금이 남아있었던 셈이다. 최종 결정은 펜스가 행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의사당 원형 홀에서 개최되는 존 맥케인의 유해 일반 공개 행사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모두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장례식에는 엄청난 인원이 참석해서 추모 행사가 끝날 때까지 서로 활발히 인사를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아들 부시와 영부인을 만났을 때 부시가 밝은 표정으로 나에게 볼턴, 아직 잘 붙어있나? 라고 인사한 것이 생각난다. 나는 예, 아직은 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던 기간에 부시 제41대 미국 대통령, 부자 중 아버지가 서거했고 트럼프는 국가 추모일을 선포하고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오전 중에 부시 제43대 미국 대통령, 부자 중 아들과 동생 잽 부시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했다. 12월 5일에 대통령과 영부인은 국립대성당 장례식에 무사히 참석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맥케인의 장례식 문제로 논란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브렛 캐버노에 대한 연방 대법관 인준 격전이 끝나는 대로 백악관 법률 고문 돈 맥간이 사임한다는 소식을 트위터로 알렸다. 맥간이 나에게 우리 모두 트윗 한 방이면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라고 농담도 했지만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발표하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게다가 맥간에게 먼저 발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이다. 사실 내가 진즉에 좀 더 세심히 살펴봤어야 했다. 나중에 켈리가 나에게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트럼프와 맥간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맥간이 뮬러 특검 수사에 증언하고 정직한 증언이었다. 협조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의 외부 변호사들도 맥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던 터였지만 그들조차 그가 보여준 솔직한 태도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어쨌든 후임 민선 작업이 즉각 개시되었다. 4월 11일 문재인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는 아직도 하노이 회담 결렬권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오전 9시 폼페이오와 나는 블레어 하우스에서 문재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는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이 함께 있었다.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후 우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 한국 측과 북한 측 간에 어떠한 실질적인 만남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이 하노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문재인은 북한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 모두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햇볕 정책을 통해 북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만남과 문재인 트럼프 회담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려 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희생양이 될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국 측 인사 중에서 회방꾼 역할을 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왜 아니겠는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구사한 비유 전략이 성공한 것만 보더라도 그 전략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문재인은 정오에 백악관에 도착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든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그런 후 폼페이오와 나는 트럼프와 함께 문재인, 강경화, 정의용과의 소규모 회담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의 결과로 자신은 점수를 많이 땄다고 말했다. 나쁜 협상을 하느니 협상을 파기하는 편이 나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문재인은 잘하신 일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세계적 회담이 될 만한 극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 장소, 형식 면에서 극적인 방법을 써야 극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에서 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트럼프가 문재인의 장광설에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의 말을 중간에서 잘랐다. 다행이었다. 그는 문재인의 제안에 감사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것은 다음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런 결과 없는 회담은 한 번으로 족하지 2번이나 협상을 파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여전히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자리에 자신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다른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휴식 시간에 국무회의실에 모여 오찬 회의를 이어갔다. 북한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 간 무역 문제를 화제에 올린 후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는 주둔 비용이 한 해에 50억 달러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우리에게 텔레비전을 파는 동안 우리는 연간 4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상당한 추가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이는 다음번 협상에서는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할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뜻이었다. 트럼프는 그동안 문재인을 지켜주려고 많이 애썼으며 그를 매우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은 한국의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로 화답하며 미군 주둔 비용에 관해서는 트럼프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편이라고 호소했다. 트럼프는 미군 기지가 들어선 토지를 미국이 임차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짜인가 라고 물었다. 문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GDP의 2.4%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말로 슬쩍 비켜갔다. 대화는 급기야 트럼프가 독일의 부적절한 국방비 지출을 비판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한국 문제로 돌아온 트럼프는 한국이 자주 국방의 부담을 벗어던진 덕분에 다른 면에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꾸로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지키는데 5조 달러를 썼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입장에서 공정한 방식을 원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주한미군 주둔 비용 논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당사자로 나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나의 협상 파트너가 누구였냐고 묻더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물론 정의용은 이 말에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난데없이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로 넘어갔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체제의 안전 보장을 원한다는 이야기로 화제를 다시 돌리려고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원하는 안전 보장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일 뿐이라는 데 동의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이미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얻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 짧지만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이며 그것은 문재인에게도 아주 좋은 일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한국인들이 트럼프를 존경할 뿐 아니라 좋아한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는 자신이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우쭐해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한국 여성들이 다가와 그를 끌어안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에 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트윗을 보고 김정은이 만남에 응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이야기였다. 문재인은 한국이 김정은과 연결되는 직통 전화를 설치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 전화가 있는 곳은 조선노동당 본부로 김정은은 아직 그곳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했다. 전화는 그 주말에도 역시 가동되지 않았다. 탄핵조사에 연루된 것만으로는 충분한 시련이 아니었는지 나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엄청난 도전에도 응해야 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의 내 경험을 담은 책이 출판되지 못하게 하려고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다. 그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행동을 보였다. 내 고문들의 개인적인 문서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다른 문서들을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문서를 되찾으려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말이다. 트럼프는 내 트위터 계정 이용을 방해하고 책을 검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의 반응은 옹졸한 행동부터 헌법상 용납할 수 없는 행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나의 반응은? 내 대답은 어디 해볼 테면 해보자. 트럼프의 공격 중에서 표면적으로 남아 합법적인 방법 한 가지는 책의 출판 전 검토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이 과정은 지독하게 오래 걸리고 관료주의적이다. 나는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마지못해 검토 과정에 동의했다. 나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려고 다른 정부 관리들처럼 임기 전에도 그리고 임기 중에도 여러 기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밀을 전달받은 사람은 기밀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사람에게 기밀을 발설하지 않을 영구적인 의무가 있다. 나는 이 책의 원고를 쓰면서 기밀을 함부로 적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런 내용까지 밝히지 않아도 할 말은 많았다. 이런 기밀유지 협약서에는 좋게 말해서 표현이 애매하게 쓰여 있다. 이런 성격의 원고가 어떤 경우에 출판 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검토 과정은 기밀이 공개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나는 2007년에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를 출판하기 전에 NSC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내 기억으로는 콜린 파월도 자신의 회고록 콜린 파월 자서전을 검토용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제임스 베이컨은 자신의 책 외교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책을 검토용으로 제출하지 말 걸 그랬다고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검토자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기겁했다. 반대 사유가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베이커가 대중 미국 정책에 관해 쓴 부분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받는 시기였다. 베이커는 지적받은 부분들을 손보느라 책의 출간을 한참 늦춰야 했다. 이런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특히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일 때는 정부의 검토 과정에 내재하는 검열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내가 행정부를 떠난 정황과 이 책을 쓰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트럼프가 책의 출판을 막으려고 전력 투구할 것임이 처음부터 분명했다. 적어도 2020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런 전대미문의 적대적인 태도와 척 쿠퍼의 조언을 고려해서 나는 출판 전 검토를 위해 책의 원고를 제출하기로 했다. 합법적으로 기밀로 분류될 만한 내용은 싣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확신했는데도 말이다. 트럼프 시대에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